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재누리 행정학 기본 이론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학과 처음 만나신 거죠.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았던 행정학을 처음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행정학이 무엇인가, 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은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장 놓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기본적인, 행정학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어떠한 것이 행정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심과 더불어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행정학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 중에 하나는 바로 행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이 행정의 정의예요. 행정이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행정이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공공가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공익을 초월한 가치예요. 옛날에는 이제 공익, 그러면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불특정 다수의 이익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분권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방자치도 행해지고 있고 이러면서 이 공익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공익이던 것이 어디에서는 공익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거 뒤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익을 절대적으로 초월한 그러한 공공가치의 실현까지도 행정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의 행정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흔히 시험에서는 그냥 공익, 또 공익을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공익을 초월한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행해지는, 또 정부나 또 민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의 의미를 이제 좀 범위별로 좀 생각을 해보죠. 좁은 의미의 행정과 넓은 의미의 행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자, 좁은 의미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행하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체를 정부로 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게 좁은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행정을 우리가 공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행정.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 사회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일들을 정부만 하지는 않죠. 민간 기업들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의 행정을 보게 되면 정부의 행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규모 조직에 공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대규모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부를 포함해서 민간 조직들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죠. 제3섹터도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행정뿐만이 아니라 사행정도 전부 다 행정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행정은 단순하게 이것을 정부다, 민간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정부나 준정부 부문 그리고 민간 부문 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과 분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협력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배울 거냐면 거버넌스라고. 오늘날의 행정은 거버넌스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익,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직접적인 기능과 간접적인 기능이 있어요. 자, 직접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직접적인 기능은 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행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간접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거쳐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 또 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공공의 조직들, 공무원의 조직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이냐. 공무원이나 공공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행정의 양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이제 간접적인 움직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이나 외교, 치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그 이외에 그러니까 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조직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이고 공무원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행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 목적에 맞춰서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간접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은 이제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이 있습니다. 소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면 국방, 외교, 치안과 관련된 사회 질서 유지나 사회 안정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소극적인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상 유지가 목적인 거죠. 지금보다 혼란스럽지만 않으면 돼. 지금보다 어려워지지만 않으면 돼. 지금의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이 같은 기능이 소극적인 기능인 반면에, 적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배분이나 규제, 재분배와 같은 사회 변동을 통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더 나은 상태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 지금의 평온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도 행정에서는 같이 해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질에 따라서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성질에 따라서 보시면 일단 규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규제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이제 정부 규제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법령에 근거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서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금지하는 것, 이런 거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막 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일을 강제하는 거죠. 뭐를 위해서?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가지고 능히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 기능이 되고, 다음에 지원과 조장 기능이 있습니다. 지원과 조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와는 반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이 같은 일들이죠. 그래서 특정 분야의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장려하는 그러한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금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정과 중재의 기능입니다. 이 세 번째 기능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 들어서 상당히 조금 강조가 되는 내용인데, 정부가 중간자의 위치에 서서 각각의 이해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전부 다 수렴해가지고 중재안을 내놓는다든지 적절한 어떤 합의안을 내놓는 이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갈등 조정이나 합의를 도출해내는 객관적인 어떤 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업행정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업행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공익을 위해 가지고 뭐 늘상 손해만 보려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직접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들도 해요. 그래서 뭐 정부 기업들도 있을 거고 공기업의 활동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뭐 국가 발전 단계에 따라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정의 움직임들이 달라지는데, 자, 우선 국가가 딱 만들어졌을 때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생각할 거고, 다음에 이제 국민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국민들 가운데 일체감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하나된 어떤 애국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된 그런 통일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들이 있을 거고, 자, 이렇게 초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돈이 많아야지, 돈을 좀 많이 벌어야지 나라가 좀 부강해지는 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경제 발전 추진 단계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대중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되는 이 같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고르게 분배할 것이냐에 대한 공익과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분배 단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각각의 단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 중에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경제 발전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참여 단계와 이제 분배 단계에 이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제 영역 기준을 따져서 보면은 뭐 국가 존립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이 같은 움직임들 있을 수 있고, 또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이나 외교 같은 것들이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국민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인 기능들이 있고, 다음에 사회 기능으로서는 사회적인 약자 지원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죠. 양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질적인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뭐 교육, 문화, 환경 통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권 기능이죠. 예전에는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굉장히 강조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인간으로서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 보장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 30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보통 20, 30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태어난 지 이제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아이와 이제 한 25년 살았다 칩시다. 25년 산 여러분들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적으로 뭐 6개월 된 아이와 25년 산 여러분들 사이에 뭐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딱히 막 이렇게 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이 됐든 25년이 됐든 동등하게 하나의 인간으로서 대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요즘에는 이제 행정에서 좀 관심을 두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과 같은 경우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교육 문화도 공중 도덕이나 기본적인 상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전부 다 신경 쓰는 게 뭐다? 행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었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1887년에 윌슨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어요. 우드로 윌슨이 이제 행정은 정치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지.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정치-행정-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다르니? 이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 생각하게 만들죠. 이때에 윌슨은 이렇게 주장해.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지만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다. 무슨 얘기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자라고 해서 목적에 맞게 어떠한 일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는 일인데 그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에 있다는 거야? 가치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들어있는 행위라는 거야. 그런데 행정은 이 결정이 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결정 상황에서 들어가 있는 가치를 그대로 구현을 해내려면 뭐를 하면 돼? 행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가치가 투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정이 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대로 집행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개입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성도 확보를 합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치성, 규범성, 문제 지향성, 처방성, 기술성, 실천성 이러한 가치들과 연관이 있는 행위가 바로 정치라고 한다면 행정은 그 수렴이 된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에서 이 가치를 구현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별도의 가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든지 이 정치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를 지향하든지 행정은 그 가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이 구현하려고 하는 이 가치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행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의 확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만큼 능률적이고 얼마만큼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성, 뭐 과학성, 인과성, 실증성, 기술성과 같은 가치들을 투영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다? 정치와 행정은 어떻게 다르다? 정치는 가치 개입적인 행위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와 행정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치와 행정을 구분을 했던 최초의 행정이 등장했을 때 이 같은 관점을 우리가 정치, 행정, 이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다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중립성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던 학설을 우리가 행정관리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행정관리설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전행정학, 전통행정학, 기술행정학 이러한 이름으로도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 강조가 되는 건 뭐예요? 법률과 정책의 충실한 집행이야. 정해져 있는 것을 얼마만큼 그대로 구현해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룰, 규칙을 정하는 그 같은 이론인 거죠. 1880년대에 미국 공무원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1883년에 미국에서 펜들턴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펜들턴법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 강조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실적주의나 그다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된 대표적인 학설이 행정관리설, 다시 말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쭉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1930년대쯤 되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미국 사회도 이제 어려움에 빠지겠죠. 그때에 이거 위기를 좀 빨리 헤쳐나가려고 하면 좀 집권적인 권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쫙 끌고 나가는 이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데 결정 따로 집행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거 의미가 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행정과 정치는 이렇게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이러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어렵고 막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구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정책 집행만 행정이 할 것이 아니고 정책 형성까지 이거는 어디에서 담당했던 거야? 정치의 몫이었잖아요. 과거에 이원론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치가 행하던 결정의 역할까지 행정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이에요. 정치와 행정은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치행정 이론론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통치기능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의 전문성 강화도 강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기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이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행정은 집행도 하고 정책의 형성도 담당을 하는데 그럼 어느 게 행정의 주목이냐? 행정의 주체성은 정체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기 시작을 해. 행정의 본질은 결정에 있느냐 아니면 집행에 있느냐.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까지 가져오게 되는 이 같은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입장들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이 이론론의 내용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을 분명하게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거. 요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지나가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이원론을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을 강조하는 입장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60년대 들어와서 다시 등장한 게 이제 신정치행정 이원론이에요. 이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행태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행태주의의 입장, 행태론적 접근법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행태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치와 사실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태주의는 행동으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다 이렇게 보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실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봤어. 그래서 이 가치와 사실을 구분을 해가지고 가치를 연구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사실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가지고서 행정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보여줘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 사실을,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 그러한 입장들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신정치행정 이원론은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하고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이 신정치행정 이원론, 특히 이제 이 행태주의의 입장이 정치행정 이론론에 속하냐 이원론에 속하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혼동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이지만, 이 정책 결정을 한 이유가 뭐야? 정책 결정을 인정하게 된 목적이 보다 정확한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서 논리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행정학의 연구 범위를 사실 영역에 한정했다. 이건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신정치행정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다른 점이 행정의 정책 결정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인데, 그 목적이 뭐다? 보다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자, 신정치행정 이론론이 그럼 과거의 정치행정 이론론과는 어떻게 다르냐? 과거의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만든 것을 집행하는 이 같은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기존의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가 우위여서 입법부 중심의 정치행정 이론론이 이루어졌단 말이지.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을 만드는 것에 따라 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이 신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입장이 바뀝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행정부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는 이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행정부가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률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발전 행정론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발전 행정론 같은 게 행정 우위의 이론론이다. 그래서 이 발전 행정론을 이제 신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법들이 만들어지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생각 못하겠지만 60년대 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거는 어디까지나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였단 말이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야겠어.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입법 활동해주고 거기에 모든 역량들을 다 집중해서 5년이 걸리네, 7년이 걸리네, 이랬던 그 사업이 1년 반 만인가요?
그냥 후다닥 만들어지는 이러한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행정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이 같은 단계를 우리가 발전 행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거 행정의 패러다임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게 신행정론이에요. 이 신행정론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냥 행정 조직, 정부 조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력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형평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에 대한 측면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내놔서 실제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사회 갈등이 해결이 되었는지, 사회 문제가 얼마만큼 해소가 되었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운영 방식에 따라 가지고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들은 적실성과 실천을 강조합니다.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뭘 해나가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해나가자.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것이 이 신행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측면들을 보다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들. 단순하게 그냥 정해놓은 것을 그냥 이행해 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해진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 있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정치와 행정 간의 관계를 두고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론들, 특히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놓으신다고 하면 지금 설명한 정치행정 이원론, 신정치행정 이원론이나 신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의 경향에는 이제 뭐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 뭐 두 가지의 측면들이 나오는데, 이 신공공관리론과 뉴 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행정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해를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운영 원리를 행정에 도입을 하자는 움직임이라든지, 다음에 이 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계층들과의 협력적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최근의 경향이다. 그러니까 결정이나 집행의 관계, 집행을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행정과 경영이에요. 자, 정치하고 행정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행정하고 경영은, 이 경영은 행정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방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막 같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입장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행정과 경영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이던 이 행정관리론의 입장에서는 행정과 경영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인식을 해요. 왜? 행정과 경영은 하는 일이 똑같거든. 방식이 똑같거든. 관료제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한다. 하는 일이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행정도 추구하고 경영도 추구해. 이런 입장인 거죠. 똑같은 방법을 추구하는 거니까 뭐 행정과 경영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신공공관리론의 입장에서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해서 행정의 경영화를 강조한다. 아까 신공공관리론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기업의 경영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효율성을 조금 더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행정과 경영은 같은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그냥 대세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 행정과 경영의 관점을 보시면 일단 상대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 행위이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하고 경영은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하다는 입장. 그런데 차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좀 얘기가 다른 것이, 야, 그래서 행정은 이 방법을 추구해가지고 뭐를 원하는 거야? 얘네들은 공익을 추구해. 행정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그런데 경영은 이 방법을 써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윤 추구. 사익을 추구한단 말이지. 야, 그러면 이게 같은 거야? 이런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특히 행정에 있어서는 행정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는 거야. 불특정 다수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공공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정부가 하는 일과 민간이 하는 일, 기업이 하는 일, 이거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 차원론적인 관점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이 공사행정 이론론과 이원론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다음에 이 차이점을 강조하는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선 행정이란 국가의 활동이다. 국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국가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야? 국가가 하는 일이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행정은 국가가 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야 라고 보는 거죠. 방법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이 이제 세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행정은 일단 보면 경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경영과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보세요. 어디에서? 모든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이 외국 사람들도 말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어떻다는 거야? 행정과 경영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이어가 얘기한 사람은, 이 세이어의 주장은 행정과 경영이 같다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르다.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그러한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경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사행정 이론론, 다시 말해서 행정과 경영은 같다라고 하는 입장과 공사행정 이원론, 행정과 경영은 다르다라는 입장, 두 가지의 입장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공사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 아까 우리 행정관리설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은 유사하다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왜? 같은 방법을 쓰니까. 그래서 행정을 기술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거나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 행정과 경영이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르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에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치 판단,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경영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냐는 거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논하는 표가 우리 이제 이 교재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행정과 경영은 목적이 달라. 그죠? 행정은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 경영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말해서 그냥 공익을 실현하는 거냐 사익을 실현하는 거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과 경영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주체에 있어서 행정은 정부가 담당하는 일이고 경영은 민간의 기업이 담당하는 일인데 우리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정부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 이 정부는 단독이란 말이야. 다음에 기업은 굉장히 절대 다수가 있죠. 여러 기업들이 있잖아요.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정부는 공공재를 독점 제공하는 문제가 생겨. 독점 제공하는 문제가 생기고 기업에 있어서는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경쟁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자, 나의 경쟁자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행정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긴다?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자, X 비효율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떠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 가격에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 같은 비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야. 비싼 값을 치르고 되게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는 이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X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그 음식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죠? 왜 그래? 너네 여기 아니면은 어디 밥 먹을 데 있어? 이러는 거지. 그냥 배고프시면 여기서라도 드시든가. 이렇게 따고 배짱인 거지. 경쟁자가 없잖아. 또 두 번째로 왜 그 관악산 같은 데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그 산 정상에 그 연주대 가기 바로 직전에 보니까는 그 저기 막걸리 파는 할머니 있던데. 막걸리 파는 할머니. 그 막걸리 한 잔에 얼마야? 뭐 한 2,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아니 그게 막걸리가 한 병에 뭐 밑에 내려오면은 뭐 3,000원, 한 병에 3,000원 뭐 이러는데 한 잔에 2,000원 그게 말이 되냐? 하지만 야 그래도 그 고생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야 진짜 그냥 막걸리 한 사발 시원하게 마시는 그 기분 이거 느끼자고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막걸리 한 잔을 마시는 거야. 내가 요즘에 얘기 들어봤더니 스위스 융프라이호 올라가면은 매점에서 사발면을 파는데 우리 그 저기 농심 신라면 큰 사발을 준대요. 근데 그 신라면 큰 사발이 10,000원에 판대. 그걸 10,000원에. 그 융프라이호 올라가면은 한 영하 6도에서 8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란 말이야. 그 추운데 뜨끈한 국물 그립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10,000원이라 그래도 사 먹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굉장히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효율성, 비효율성. 이것을 우리가 X 비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이 비효율성이 무엇이 원인인지를 몰랐어. 그래서 앞에다가 미지수 X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원인을 모르는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후세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그래 이거는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원인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X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은 아니야. 시장에서도 독점이 발생을 하게 되면 X 비효율성은 나타나게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정부? 아니잖아. 엄연한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정부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정부가 독점으로 공급하는 이 같은 성향이기 때문에 경영에 비해서 X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법적인 규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규제의 내용을 보시면 이 행정은 굉장히 규제가 엄격해. 굉장히 딱딱하죠. 어떠한 내용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 여기 해병대 가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밥을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나는 해병대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지만 해병대 출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각으로 밥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밥을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항상 직각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지. 내릴 때도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야 된다고. 그래서 야, 그거 참 밥 먹기 힘들어서라도 해병대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었는데,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전부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자기 맘대로 일하는 게 아니야. 정해져 있는 대로 다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경영은 어때요? 직접적인 법적인 규제는 적용이 안 돼. 그 법적인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냥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산량 늘려. 생산량 늘리려고 하니까 생산 라인이 꽉 찼어요. 공장 하나 더 지어.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나름대로 결정할 문제인 거지. 그런데 행정도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었어. 호응을 많이 얻었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잖아. 지금 당장 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거 조금 늘려볼까요?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때요? 형식주의가 우려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떠한 일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다 안 했다만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경영은 어때요? 굉장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지. 환경이 변화한 것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이 일을 정해진 대로 했어 라고만 이야기하는 행정에 비해서 경영은 상당히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고, 다음에 행정은 법과 정치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여론, 언론 등의 영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지만, 경영은 무엇보다도 시민단체, 언론 또는 여론의 영향만을 생각해. 다시 말해서 시장 내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이 재화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행정과 경영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간에 정리를 해봐야 될 내용들은 우선 행정의 정의입니다. 행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공익의 실현, 나아가서는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또 행정과 정치와 관계에 있어서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과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이 있었죠. 정치행정 이원론의 관점은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 행정은 가치 개입적이고, 정치는 가치 개입적이고 행정은 가치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에 정치행정 이론론의 관점에서는 행정과 정치는, 정치와 행정은 정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었죠. 다음에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있어서도 행정과 경영은 어떻게 다르다? 일단은 목적이 다르다. 행정은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신에 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경영은 여러 가지로 유연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채로운 방법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경직성이 심하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독점으로 인해서 X 비효율성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라고 하는 것, 이 내용들을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들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행정에 대한 어떤 베이스는 이제 갖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아까 정부를 얘기했었지만, 그래서 국가를 위시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이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날의 행정이 이제 정부의 전유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이외에 이제 행정에 참여하는 그 주체들이 어떠한 주체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느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수업 내용 듣고서 궁금한 점이 있다든지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고 질문해서 바로바로 해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꾸준하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